아시아 정상에 오른 팀이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쥐고도 단 한 번을 웃지 않고 떠났다면 그건 자존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웃으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걸까요? 2026년 5월 23일 수원 종합운동장. 북한 내고양 여자축구단이 일본 도쿄베르디를 꺾고 아시아클럽 축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북한 팀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승이 확정된 그 순간 공동 취재구역을 빠져나가는 선수들의 표정은 트로피를 든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은 국내 취재진이 던진 질문 하나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견장을 나가버렸어요. 대부분은 이걸 이렇게 봅니다. 북한 특유의 뻣뻣함이다. 적이라고 규정한 남쪽 앞에서 자존심을 지킨 거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체제가 설계한 통제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두 개 남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라며 남쪽을 적으로 규정한 정권이 왜 굳이 선수단을 남쪽 한복판에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일주일 동안 두 눈으로 직접 본 남쪽의 모습은 돌아가서 어떤 파장을 만들게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세 층으로 내려갑니다. 표면에서는 우승과 그 냉랭함을, 그 아래에서는 두 개 국가론과 탈출, 차단이라는 진짜 구조를, 맨 밑에서는 지금 북한 체제가 맞닥뜨린 붕괴와 마음의 균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안내자는 요덕 정치범수용소에서 9년 8개월을 살아남고 나온 증언자입니다. 일반적인 탈북 증언과는 정보의 급이 다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게요. 이건 단순한 축구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너지고 있는 체제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드러내버린 사건이에요. 한번 보세요. 지상파 뉴스는 이 사건을 어디까지 다뤘습니까? 냉랭했다, 화제였다, 무표정이 인상적이었다. 딱 거기까지예요. 정작 그 무표정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뒤에 어떤 명령 체계가 있는지는 거의 짚지 않습니다. 무표정 클로즈업은 종일 나오는데 그 무표정을 만들어낸 구조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를 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저 선수들이 웃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저 정권이 왜 저 선수들을 무서워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표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내고양은 평양을 연고로 하는 기업형 축구단입니다. 소비재 기업 내고양의 후원을 받는 팀이고 이번 박람은 북한 성인 여자 스포츠팀으로는 사상 처음, 북한 축구팀으로 치면 12년 만의 박람이었어요. 5월 17일 입국할 때부터 선수 전원이 정장 차림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위장을 달고 있었고 공항에서 기다리던 실향민 단체와 대북 지원 단체의 환영에도 취재진이 손 한번 흔들어 달라는 부탁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기력은 확실했어요. 5월 20일 수원 FC 위민을 2대1로 꺾고 23일 결승에서 도쿄 베르디를 1대0으로 눌렀습니다. 인공기를 펼쳐들고 세리머니까지 즐겼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뻐할 땐 기뻐했어요. 그런데 딱 카메라 앞 취재진 앞에서만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승 기자회견에서 국내 취재진이 북측이라는 단어를 쓰자 감독 리우일은 저 사람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대로 자리를 떴어요.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세리머니로 활짝 웃던 바로 그 선수들이 취재진 앞에서는 스위치를 끈 것처럼 굳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사람마다 순간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 켜고 끄는 스위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북측이라는 단어 하나가 방아쇠가 됐다는 건 호칭 하나의 체제의 정체성이 통째로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남과 북이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나라다. 이 두 개 국가론의 언어를 선수단이 몸으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정권은 왜 굳이 이 팀을 보냈을까요? 여기엔 계산이 있습니다. 이 팀이 워낙 강해서 우승 가능성이 높았어요. 공화국의 위상도 올리고 상금으로 외화도 벌고 무엇보다 남과 북이 대등한 두 나라로 마주 앉는 그림을 국제 무대에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선수단은 두 개 국가론을 홍보하러 온 광고판이었던 셈이에요. 정상적인 국가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얄궂죠. 정상 국가라면 우승하고 활짝 웃으면 되는데 웃지도 못하고 호칭 하나의 회견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버렸어요. 아, 그리고 이 우승에는 씁쓸한 뒤이야기가 하나 붙습니다.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 북한이 손에 못 쥡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이 상금을 보관해뒀다가 다음 국제대회 경비로나 쓰게 하고 있어요. 이기고도 못 가져가는 우승,
이 장면 하나에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답은 깔끔해 보입니다. 결국 자존심 때문이었다. 적이라고 규정한 남쪽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던 거다. 실제로 많은 분석이 여기서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면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누구는 굳고, 누구는 살짝 웃고, 누구는 손이라도 흔들고, 그런데 이번엔 박람한 39명 전원이 똑같이 굳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에는 반드시 편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명령에는 편차가 없어요. 39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았다는 것, 이게 바로 태도가 아니라 통제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통제가 이 정도로 촘촘하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정권이 그만큼 뭔가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잃을 게 없을 때 통제를 느슨하게 합니다. 무서울수록 조입니다. 39명을 국경처럼 관리했다는 건 이 선수단 안에 정권이 절대 세워나가면 안 된다고 믿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알려면 축구장을 잠깐 떠나 진짜 국경으로 가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정권이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가? 김정은이 최근 남쪽 국경에 벌이고 있는 일을 보면 답의 절반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지금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지뢰를 깔고 전술도로를 내고 교량을 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국경 요새화예요. 그런데 증언자의 분석은 다릅니다. 이 요새화의 1차 목적은 남쪽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국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습니다. 이미 압록강도, 두만강도, 해상 루트도 다 틀어막았거든요. 물길을 다 막으면 물은 결국 남은 틈으로 터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틈이 바로 군사분계선이었던 거죠. 사실 이 요새화에는 두 가지 목표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 났을 때 공격에 유리한 발판을 만드는 것, 전술도로와 교량은 막는 데도 쓰이지만 넘어갈 때도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증언자가 더 크게 보는 건 다른 쪽입니다. 어느 나라든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는데 지금 김정은에게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총구를 밖으로 돌리면 되지만 내부의 적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자기 국민이니까요. 국경 요새의 총구가 사실은 안쪽을 겨누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최전방 병사들을 정권이 두려워할까요? 밤에 휴전선에 서서 남쪽을 바라보면 북쪽은 새카맣니다. 그런데 남쪽은 불빛으로 화해요. 서울까지 겨우 40km입니다. 그 최전방에 배치되는 병사들 중에는 출세하려고 올라온 평양 출신이 많아요. 집안 좋고 머리 굴릴 줄 아는 젊은 애들입니다. 그 애들이 밤마다 화한 남쪽을 보고 확성기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밤에 할 게 없으니 귀를 딱 세우고 밤새 듣는다고 해요. 확성기 방송을 하루만 제대로 틀면 병사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이 북한 군인이지 대한민국 군인이나 마찬가지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경제가 겹칩니다. 북한 경제가 워낙 무너지다 보니 이제 최전방 병사들도 소수의 간부집 자녀를 빼면 앞길이 막막해요. 제대하고 고향에 가봐야 부모는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오히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차라리 한국으로 가라. 우리 세대는 이미 끝났으니 너라도 남쪽에 가서 성공해서 돈이나 좀 보내라. 부모가 자식한테 탈출을 권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 정권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개인 한 명의 탈북이 아니라 소대나 분대 단위의 집단 탈출이에요. 군대는 10년을 같이 살면 형, 동생이 됩니다. 북한 사회는 한번 잡혀가면 목숨을 잃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의리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목숨 걸고 서로 안부는 문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 종업원 12명이 한꺼번에 뭉쳐 탈출한 사례도 있었죠. 그런 신의로 뭉친 부대가 어느 날 밤 함께 넘어오기로 마음먹는다면 그렇게 집단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북한군은 진짜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축구단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선수단을 39명 통째로 조인 논리와 국경을 요새로 잠근 논리는 뿌리가 똑같습니다. 남쪽을 직접 본 사람은 흔들린다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단은 정권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국경이었던 겁니다. 국경에 지뢰를 깔 듯 선수단은 명령을 깔아둔 거죠. 그런데 뉴스에선 여기까지 안 갑니다. 북한이 국경을 요새화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 요새가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을 가두려는 거란 얘기 지상파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북한 사람들도 태어나면서부터 통일을 배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통일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대 수령의 유훈으로 못 박아놨어요. 병사들이 최전방에 나와 있는 이유도 통일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권이 남쪽은 딴 나라니 쳐다도 보지 마라. 두 개 국가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평생 통일을 위해 총을 들라고 배운 병사한테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명분이 통째로 꼬여버린 겁니다. 외부의 소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증언자는 요덕에서 직접 겪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남쪽에서 날려보낸 전단 풍선이 요덕 관리소 일대로 엄청나게 떨어졌대요. 바람 방향으로 대충 겨냥해서 보내니 수용소 지역 전체가 삐라로 덮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종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팬티부터 육포까지 온갖 물품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풍선을 묶은 얇은 밧줄은 소를 부리는 밧줄로 쓰고 비닐은 뜯어서 창문 유리 대신 발랐다고 해요.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도 그 물품들이 요긴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풍선이 준 건 물건이 아니었어요. 저 바깥 세상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감각, 갇힌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권이 종이 조각 하나에 그렇게 신경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요덕이라는 곳이 어떤 데인지 아세요? 마리 수용소지. 워싱턴 DC보다 넓은 산악 분지 전체가 철조망으로 포위되고 무장한 군인들이 둘러싼 지역입니다. 영원히 못 나오고 바깥 소식은 들을 수도 없어요. TV라고 해봐야 큰 건물에 하나 단체로 볼 일이 있을 때나 가서 보는 정도입니다. 조작된 정보조차 개인이 접할 수 없는 완벽한 격리. 그렇게 완벽하게 가둬야만 유지되는 체제라는 거. 그리고 증언자 본인이 요덕에 끌려간 이유는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끌려간 뒤 3대가 함께 수용소로 갔습니다. 이게 북한의 연좌제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핏줄 전체가 대신 갚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 무서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요덕에는 혁명화 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 그대로 죄를 씻고 다시 내보내주는 희망이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증언에 따르면 그 혁명화 시스템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해요. 이제는 들어가면 끝, 살아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뜻하는 게 뭘까요? 과거엔 개인 하나, 집안 하나를 가두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 전체가 흔들리니까 국경 전체를 잠그고 선수단 전체를 조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통제의 대상이 개인에서 인민 전체로 커졌다는 것,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가둘 게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잃을 게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저 무표정은 강한 체제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겁먹은 체제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저 우승 장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하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쥐구멍까지 틀어막으려는 자는 이미 자기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는 자예요. 그럼 그 집은 지금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환율입니다. 증언자가 요덕에 있던 시절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봐야 북한 돈 가치가 2배쯤 떨어지는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800% 이상 폭락했습니다. 북한 돈이 베네수엘라 화폐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나마 베네수엘라는 원유라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하 자원도 마땅치 않고 개혁 개방을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해요. 벽돌 찍어서 공장 건물만 세워놓으면 경제가 돌아갈 거라고 믿는 발상으로는 원료도 수요도 기술도 투자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3대에 걸쳐 사람을 감시하는 능력은 탁월한데 경제를 살리는 능력은 3대가 나란히 바닥인 거예요. 그럼 중국이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안 됩니다. 북한은 시장 경제를 허용하지 않는 수령 독재 국가고 중국은 이미 시장화된 나라예요. 이 둘은 구조적으로 결합이 안 됩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중국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더를 주고 그 오더대로 물건이 나오면 돈을 주는 것. 특히 우라늄 가공 같은 건 북한이 싼 인건비로 처리하게 하고 중국은 그 이익만 쏙 빼갑니다. 투자는 안 하고 돈만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 북중 경협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요즘 중국과 뭔가를 도모한다면 노리는 건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입니다. 현대전은 전기 싸움이에요. 인공지능도, 방공 레이더도 전부 전기로 돌아갑니다. 전기가 없으면 유사시에 레이더조차 못 돌려요. 눈뜬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중앙당 청사도, 고위 간부들이 사는 아파트도 정전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 명동 한복판이 정전되는 격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이 중국과 손잡고 전력, 심지어 원자력까지 풀어보려 한다는 정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관측 수준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전기 없이는 이 체제가 유사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붕괴의 한복판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이미 국경을 넘었습니다. 증언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북한 주민 약 70%가 이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 정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살 길은 통일해서 남쪽의 도움을 받는 것뿐이다. 왜 이런 정서가 생겼을까요? 주민들은 압니다. 지금까지 아무 대가 없이 자기들을 도와준 건 남쪽밖에 없었다는 걸요. 중국은 300만 명이 굶어 죽던 시절에도 한 푼 안 줬고 지금도 안 줍니다. 오히려 먹지도 못할 물건을 팔아넘겨 사람 잡은 기억만 남았어요. 중국이 공짜로 안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공짜로 주기 시작하면 평생 손을 벌릴 걸 아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개혁개방만 하면 충분히 스스로 살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걸 중국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냉정하죠. 반면 남쪽은 그런 계산 없이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쌀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그 차이를 몸으로 압니다. 그래서 반중 감정은 깊고 남쪽에 대한 기대는 커진 겁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남과 북을 잇는 통로를 하나씩 끊어온 건 언제나 정권 쪽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시설을 걷어내고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린 것도 저쪽이에요. 대화의 문을 스스로 닫고 다리를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자신 있는 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겁이 나니까 접촉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국경에 지뢰를 깔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선수단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새어나갈까봐 두려운 체제의 몸부림. 바로 이 대목에서 이번 사건을 보는 우리 쪽의 태도가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공동응원단 지원 같은 걸 두고 왜 저런데 돈을 쓰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냉랭하게 떠난 팀에게도 문을 닫지 않는 것, 성숙한 응원 문화를 보여주는 것, 이건 낭비가 아니라 주도권을 쥔 쪽만이 할 수 있는 여유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승 소식에 공은 둥글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징지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막는 쪽은 두려워서 조이고 여는 쪽은 자신이 있으니 문을 열어둡니다. 주민 70%의 마음이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안다면 이 여유가 왜 전략인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럼 그 선수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증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이든 선수든 남쪽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흔들리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릅니다. 평양에 가족이 남아있고 도망칠 수 없는 구조 안에 갇혀 있으니 겉으로 나오는 반응은 진심이 아니라 그냥 명령에 따른 기계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무표정 뒤에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서늘한 지점이에요. 몸은 북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걸 봐버린 사람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승하고도 웃지 않은 게 자존심이냐고 물었죠.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웃는 순간 흔들릴까봐 스스로에게 채운 자물쇠였습니다. 표면에서는 냉랭함으로 보였던 것이 밑바닥까지 내려와 보니 공포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선수들이 일주일간 두 눈으로 본 화한 남쪽의 모습은 트로피와 함께 평양으로 실려갔습니다. 요덕의 그 풍선처럼요. 지뢰로도 명령으로도 한 번 본 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날 평양으로 돌아간 짐 중에 가장 무거웠던 건 15억짜리 트로피가 아니라 그 잔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권은 국경에 지뢰를 깔고 선수단의 명령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새겨진 남쪽의 불빛은 대체 무슨 지뢰로 막을 수 있을까요? 막는 쪽은 두렵고 여는 쪽은 여유롭습니다. 시간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요? 이런 구조가 한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북한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익히실 겁니다. 그 시선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